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70대에 접어들게 된 노인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게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이 한없이 쭈글쭈글거리고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이 모양이 됐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고생에 보답이라도 받듯 숨겨진 진실이 전부 드러나게 되자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던 건지 마음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았죠. 어딘가에 풀어놓지 않고는 못 베길 일이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어렵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제 아들은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한숨만 쉬어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걱정하던 놈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노래 아시죠? 우리 아들이 딱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누구보다 제일 빨리 알아차리는, 어찌 보면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지가 되는 존재였죠. 엄마, 어디 불편한 거 있어?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걱정되니까. 빈말이라고 해도 정말 말 자체를 예쁘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에겐 바로 제 아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목청이 참 우렁찼습니다. 울음소리가 동네 끝까지 들릴 만큼 컸어요. 게다가 우량하였죠.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아들의 떡대가 남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아유, 나중에 걱정 하나 없겠어. 응? 아들이 우량하라 천하장사를 하고도 남지. 나중에 황소 하나 끌고 오는 거 아니야? 황소뿐이게? 쌀도 엄청 들고 올 것 같구만. 저래야지 남자가. 비실비실한 게 남자요? 건강한 게 최고요. 부럽다 부러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노났지. 응? 나중에 밭일 시키기 딱 좋네. 저렇게 건강한 애를 낳아서 고작 밭일을 시켜? 씨름판에 보내야 한다니깐? 그런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우리 아들은 뭐든 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꼭 한 자리를 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추진력이 참 좋았고 또래보다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어요. 또래 친구들이 울거나 망설일 때도 우리 아들은 나서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며 방향을 제시하곤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점점 정치인을 해도 잘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저는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왜 혼자였냐고요? 물론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 아버지가 아닌 시댁 식구들이 간간히 도와주셨죠. 좀 웃기죠? 친정도 아닌 시댁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 제 친정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란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부모님은 저를 쌀 한 가마니에 시집 보냈습니다. 당시엔 그게 참 흔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시절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지금이야 쌀밥을 먹는 일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고 값싸고도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귀했어요.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도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그걸 입에 넣을 때마다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여기 있던 고구마 누가 베어 먹었어? 그걸로 죽수려 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입 베어 먹었어. 그 부분만 잘라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화상아. 네가 뭔데 그 한 입을 먹어.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올 것이지.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데 어떡해. 귀집년이 처먹기는 뭘 그렇게 처먹어. 남들은 살 뺀다고 밥도 반 공기만 먹던데 식탐만 많아서는. 가난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가난이란 것이 제 친정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시집간 이후로 친정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친정에서 제 연락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하면 꼭 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친정에 돈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니면 일말의 양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시댁에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서도 쫓겨난 뒤에는 제 연락을 피하셨어요.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땐 누구라도 기대고 싶잖아요. 저도 제 친정에 기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친정은 오히려 제 사정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가난은 또 다른 가난을 낳는다고요. 제 지갑에도 늘 구멍이 뚫려 있는 듯 했어요. 돈이 들어올 틈도 없이 그 구멍으로 스르르 빠져나갔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며 저는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게 제 유일한 삶의 목표였고 또 존재의 이유였죠. 아들이 커가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 운동회에서 앞장서 달릴 때, 동네 어른들이 엄마 참 잘 키웠다 하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구례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록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늘 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며? 나만 있으면 된다며? 내가 건강하게 엄마 옆 지키니까 좋지? 당연한 소리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당연하지. 엄마는 우리 아들만 보고 살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시절 그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제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요. 저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제 삶 전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존재를 제 배로 낳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남편이 있었어요. 쌀 한 가마니에 시집가며 얻게 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면서 늘 답답해했어요. 말 좀 하라면서.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하라고 윽박을 지르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꾸를 하면 또 말대답을 한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건 그냥 제가 네, 알겠어요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인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 3년 만에 진이 다 빠졌어요.
그야말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심정이었죠.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 같았어요. 결혼하고 3달 만에 임신을 했고 10달을 품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남편은 저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어찌 된 게 말이야. 집안에 남자가 들어오면 환영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복속이야. 며칠 만에 겨우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집안일이 밀려있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너 어디서 말대답이야? 평소엔 벙어리처럼 살다가 내가 집에만 오면 말대꾸라지. 이런 마누라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일부러 트집을 잡아 본격적으로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집에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요. 그 시절엔 말이에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여자를 욕했어요. 그 지호네 집 있잖아. 그 집 남편이 바람이 났다니까? 여자가 집에서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남자가 도망을 갔겠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보면 애초에 살갑게 굴지도 않았겠지. 그러니 지아비가 바람이 나지 조광지철을 두고 아들까지 낳은 본처인데 버리기가 쉽나? 이유가 있겠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여자에게 묻는 시선들이 정말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저희 시댁은 전남 구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2집 살림을 하면서 외도 상대가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가 3살 되던 해 저를 찾아와서는 머리채까지 잡으며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짐을 쌌어요. 그렇게 구례를 떠나 순천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저와 제 아들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허름한 봉투에 돈 몇 푼을 담아 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냐, 받아라. 너 굶는 건 걱정 안 하는데 우리 손주 배 곪는 건 걱정돼서 찾아왔다. 저를 걱정하는 티는 차마 못 내시고 제 아들을 핑계 삼아 말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그 작은 봉투 하나에 다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 인간의 외도가 제 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러워 죽겠어요.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내가 왜 네 어머님이냐?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닌 것을. 식구도 아닌 저를 챙겨주시겠다고 구례에서 순천까지 먼 걸음 하셔놓고선 왜 그렇게 거리를 두세요? 내가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네 얼굴을 어찌 보냐. 쌀 한 가마니에 데리고 오기엔 너무 착한 며느리였어.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그 외로운 집구석에서 저를 꾸준히 들여다봐 주신 분이셨잖아요. 남들은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데 어머님은 그런 적 없으셨잖아요. 나도 남들이랑 똑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어찌 내 며느리를 잡겠니?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에 제가 붙잡았어요. 밥 한 끼라도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밥 챙겨 먹고 살으라고 했지. 내 밥 챙기라 했냐? 너 먹을 것도 없어서 살이 이렇게 빠졌는데 뭔 밥을 얻어먹겠냐? 먹은 셈 칠 테니 너나 밥 좀 먹어라. 우리 친정엄마도 해준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집에 쌀도 보내주시고 농사 지은 채소며 과일들도 자주 보내주셨어요. 사실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일자리 없는지 기웃기웃거리며 살림 봐주는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시댁에서 받은 따뜻함 덕분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등을 돌렸을 때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아준 사람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저는 그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없이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친정은 끊긴 지 오래였고 오히려 시댁이 저에게 마지막 울타리였던 셈이죠. 그렇게 저는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세상의 편견과 가난을 뚫고 살아남았어요.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지도 못한 채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란 제 아들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겨우 4살이 되었을 땐 다른 아이들처럼 칭얼대거나 울지 않았고 5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라도 도와주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쭈물쭈물거리며 옆에 붙어 있었어요. 7살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도 책을 열심히 읽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모든 걸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돈이 문제였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마음만 앞섰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땐 깎아머리를 하고 학교에 가면서 저에게 늘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만 말이야. 요즘 들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일찍 늙는 느낌이야. 난 엄마가 엄마 인생을 더 챙겼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어릴 때 낳아서 24세 낳은 너였기에 더 잘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것 같구나. 언제 나오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다들 엄만 처음일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앞길은 내가 스스로 챙길 테니까 엄마 인생을 살아. 참, 중학생밖에 안 된 우리 깎아머리 아들이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래, 엄마 잘 살 테니까 우리 아들도 잘하자. 좋은 신발 한 켤레도 사주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아이는 늘 밑창이 닳아 비가 새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고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처럼 햄이나 계란을 넣어주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매번 김치에 물마른 밥을 싸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은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괜찮다고 웃어줬어요. 그 웃음 하나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저를 책임지겠단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는데요.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이 곁에 평생 붙어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인생의 소원이자 꿈이었고 저는 그게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제 아들은 분명히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바느질을 하고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때로는 폐지를 주워가며 한 푼 두 푼을 모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 때 저는 제 꿈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취업까지 성공했어요.
성적이 좋았던 덕분에 서울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죠. 엄마도 서울에 와요. 나랑 같이 살아요. 취직했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저는 사실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순천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얼마 안 되는 푼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과 함께 지낼 집을 구했고 연립주택의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모자에게는 궁궐처럼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거실에 조그마한 주방이 있었고 화장실은 계단 아래에 있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어요.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고 저는 혹시 장가를 보낼 날이 오면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저축도 했어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단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35살이 되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해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매일을 돈에 쫓기며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10,000원 한 장까지도 아껴가며 모았죠. 아들은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시작했지만 35살이 되던 해에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보통 남자들이 28, 29에 결혼을 많이 하던데 30이 넘도록 홀어머니 걱정에 장가를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을 졸였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말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만나보자고 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을 해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몰라요.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하라고 합니다. 아유, 이름도 서울 사람답게 아주 세련됐네.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춘석이, 덕원이 이런 이름에서 벗어나서 짓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지호 얼마나 이뻐요? 예, 그렇네요.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란 깔끔한 도시 여자였어요. 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하는데 벽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공손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시어머니라서 조금 불편한 건 아니죠?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도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다를 거 아니야. 예?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는 좀 풀어지죠. 그래, 나도 며느리랑 고부 갈등 없이 그렇게 친엄마 친딸처럼 지내고 싶다 이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 엄마처럼 대하겠어요. 원래 시댁 식구들에게는 공손하게 예의를 차려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법이에요.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의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도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낡은 연립주택 작은 평수를 얻어 살고 있었던 터라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딱히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언제로 잡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본론을 딱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집? 집을 내가 해줘야 하는 건가? 보통은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 쪽에서 혼수를 채워가지 않나요? 그 정도 지원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을 해주길 바라는 건 이해하지만
제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에게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며느리지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가지자 싶었죠.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싶었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며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마음 한켠에는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하루도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제 집 안에서만 겨우 숨 돌릴 수 있었죠. 아들이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어도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반찬 만들기나 청소 같은 단순한 일뿐이라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주말마다 건물 청소 일도 간간히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벌어서 제 생활비는 제 손으로 해결했어요. 아들에게 언제까지 기대어 살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짐이 될 바에야 제가 조금 고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껴야 했어요. 김치 한 포기를 사는 것도 고민하고 장을 볼 때는 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위주로 장바구니를 채웠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될 아이가 떡하니 집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 묻는데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는 집을 해줄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이 낡았지만 정이 붙은 연립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냐? 이 집이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긴 하지. 그 말은 사실상 저에게 집을 나가달라는 말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도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나는 그림자가 스쳤지만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제가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이 참 기구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된 건 아들이 조금 쥐어준 돈으로 전세는 무리였고 월세방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찾아낸 곳이 단독주택 1층 구석에 딸린 햇빛도 잘 들지 않는 1.5룸이었어요. 그래도 주인 어르신 부부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사할 때 직접 나와서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정착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조용히 국 한 그릇을 끓여 먹으며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구나 싶었죠.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각별했으니 조금은 집착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린 결혼 후 제게 친정집 자랑을 자주 했어요. 어머님은 투자 같은 거 안 해두셨어요? 저희 친정은 몇 년 전에 사둔 집이 지금 값이 2배로 올랐어요. 부모님 노후는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성경지명이 있으셨나 보다. 나는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투자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봤지. 그럼 노후 준비는 해두셨어요? 어머님 노후에 저희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는 건데 스스로 챙기실 수 있죠? 그럼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될 순 없지. 내가 알아서 잘 해보마. 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느린 제가 사는 집에 오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집이 1층 구석진 곳이다 보니 볕도 잘 안 들고 항상 좀 꿉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더더욱 우리 집에 오려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손주의 천식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 공기가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서요. 뭐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구나 싶었지만 그 말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애가 우리 집만 왔다 가면 기침이 심해진다고? 네, 집이 좀 곰팡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래, 그래도 우리 손주의 건강이 우선이지 않겠냐. 다음에 놀러와라. 그러면서도 저는 한 번도 며느리에게 불만을 말하거나 아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살아갔어요.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난이다 싶긴 했지만 며느리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40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다녀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는 듯 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오래도록 일하며 모아둔 돈과 퇴직금까지 모두 정리했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며느리의 말에 설득되어 결국 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속이 타들어갔어요.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빚까지 냈다니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고 돈도 제법 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 아들은 차를 새로 뽑았고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옷이 바뀌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화장을 곱게 하고 다녔고 저 같은 사람도 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렇게 살림이 넉넉해지자 며느린 저에게 용돈이라며 50만 원을 내밀었어요. 겉으론 고맙다고 웃었지만 속으론 좀 서운했어요.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그 태도 때문인지 마음이 괜히 서글펐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제 아들이 잘 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아들은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저와 연락을 줄였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제가 전화를 기다리는 줄도 몰랐는지 어느새 찾아오는 횟수도 끊겼어요. 손주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 알 수 없었고 손주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어요. 요즘도 많이 바쁘냐?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면 좋으련만. 무슨 일이 그리 바빠서 지엄이 어찌 사는지도 몰라. 조만간 찾아뵐게요. 일이 잘 풀릴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제 용돈은 늘 50만 원으로 고정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들 얼굴도 오랜 시간 보지 못하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쉰이 되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몸이 바싹 마르고 안색이 너무도 창백했어요.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 몰골이 왜 이러냐? 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게야? 무슨 일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이 참, 왜 입을 꾹 다물고 그러고 있어? 당장 동네 의원이라도 가자. 여기 꽤 괜찮은 의사가 있어. 엄마도 거기 가서 진료받고 약 타먹는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뭐 문제 없어요. 부탁을 드릴 게 하나 있어서 찾아왔어요. 부탁? 그래, 무슨 부탁인데 그러냐? 내가 들어주마. 어머니,
제 휴대폰 요금 있잖아요. 그 요금을 대신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아니, 너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차도 바꾸고 집도 샀다고 하지 않았어? 휴대폰 비용이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그걸 나한테 내달라고 하냐?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휴대폰 요금만 대신 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건 혹시 저 때문인가 싶었어요. 제가 부족한 엄마라서 혼자 키우느라 아이에게 다 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제 외 사랑 하나로만 버텨야 했던 아들이었잖아요. 어릴 적 쌀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새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큰맘 먹어야 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늘 돈이 없어서 고생만 시켰고 그 기억이 아들의 마음을 짓누르진 않았을까 싶었어요. 지금껏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비록 휴대폰 요금일지라도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을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아들의 휴대폰 요금을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변경했어요.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두 손에 꼭 붙들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참 면목이 없네. 엄마,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해. 내 인생은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왜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그래? 조만간 밥 한 끼 먹으러 와.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알았지? 너 좋아하는 냉이 넣고 된장찌개 끓여줄게.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영영 떠나려는 사람처럼 말하길래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서툴게 쓴 글자들이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오늘도 잘 살자. 오늘도 행복하자.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나 아들이 외롭지 않게 멀리 있더라도 제 마음이 닿기를 바라며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으니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며느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시지. 뭐 이렇게 자꾸 전화를 거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들 별일은 없는지 궁금해서 그렇지. 잘 있냐? 무탈하게? 그런 게 궁금하면 그 애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애들 수능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렇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찾아 부탁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들기 위해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웬 전화인가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를 어쩌면 좋죠? 그이가 떠났어요. 하늘나라로요.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말이 들리긴 했지만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밤중에 장난이 지나치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오세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왜 하늘로 떠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라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제서야 지난 아들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바싹 마르고 창백했던 얼굴, 말라있던 손, 갈라진 입술, 힘없던 눈빛. 그날 제가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병원이냐, 당장 가겠다, 정신없이 소리치며 물었고 며느리는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섰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무작정 뛰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멀었던지,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죠. 아들의 영정사진이 벌써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서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아픈 걸 숨겼는지, 왜 저 혼자만 몰랐는지 원망이 밀려왔지만 이젠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토록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가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심장이 조각조각 나서 깨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아들은 쉰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쉰이란 나이는 아직 한참 살아갈 날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나이를 채우지도 못한 채 저를 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고 숨쉬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가 박힌 듯이 답답하고 쓰라렸어요. 주인집 부부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 크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미음을 끓여서 입에라도 넣으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주셨는데 저는 그 따뜻한 정성조차도 목으로 넘길 수 없었어요. 아무리 씹고 삼켜도 음식이 목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이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왔나 싶었는데 문 앞에 선 사람들은 낯선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짜고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서류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 서류에 쓰인 내용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대개 아드님이 우리 돈을 먹고 도망쳤어요. 하늘로 날아가 버렸으니 이젠 남겨진 가족이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남의 돈 떼어먹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려고? 어? 그제야 저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제 아들이 생전에 사채를 썼고 그 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걸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그 인간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 친정에서 빌린 돈도 다 말아먹고 그렇게 끙끙 앓다가 간 거예요. 어머님한테 말하지 말랬어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좀 갚아주셔야 해요. 나는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아니, 사업이 잘 될 때 돈을 안 모아두고 뭐 했어? 그 돈까지 다 날려먹었다니까요. 어머님이 돈을 안 갚으면요, 저와 애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손주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저는 주인집 부부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분은 어디로 가시려는 거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일단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을 몽땅 털어서 건넸어요. 그리고 저는 한순간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여전히 좋은 아파트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좋은 차를 몰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며느리를 마주쳤고 저는 울먹이며 말을 걸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 돈은 다 털어가면 어쩌냐. 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았어야지. 제가 왜요? 이건 제 재산인데. 그리고 어머님이랑 이젠 남남이잖아요. 도친내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찬물 끼얹지 말고 그냥 가요. 우리 애들한테 가난 묻히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생각해라. 너 내 며느리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아놓고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용돈 드리고 챙겨드렸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시는데요. 구질구질해. 구질구질? 내 돈, 우리 아들 돈 다 털어가 놓고 너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야? 하늘에 있는 우리 지효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울겠냐? 얼마나 아프겠어? 죽은 그 인간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제발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며느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얼마나 서럽고 허탈하던지 눈물이 나도 나오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당장 머물 집조차 없었으니까요. 결국 거리로 나섰어요. 거리를 떠돌며 박스를 덮고 자거나 공원 벤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주인집 부부가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집이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계세요 하며 빈방 하나를 내주셨어요. 정말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이미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라도 해서 다시 살아보자 마음을 다잡아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은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니 장시간 일하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일자리를 구해보려 해도 나이만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나도 우리 아들의 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그러던 중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 휴대폰 요금이 여전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걸 정지시켜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도 받지 않으면 그냥 음성사서함에 제 마음을 담은 말을 남기고 유서를 대신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목소리부터 떨렸어요. 아니, 누구신데
우리 아들의 전화를 받습니까? 누구세요? 저 어머님, 혹시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지호 형 군대 동기인 태호입니다. 호영재라고 서로 불렀었는데. 누구? 태호. 그래, 태호. 우리 지호가 군대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 휴가 때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갔었지? 지호가 군대 휴가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다고 했죠. 우리 아들보다 2살 어렸지만 군대에서는 동기라 친구처럼 지냈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참 괜찮았던 아이였어요. 아들이 자주 태호는 정말 똑똑한 애다. 꼭 대학 가서 사람 될 거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는 제가 해준 밥을 싹싹 비우며 어머님 손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태호야. 어찌 살았니? 아니, 네가 어찌 우리 지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니?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직 마무리 중이라 일이 끝난 뒤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찾아뵈도 될까요?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온 태호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소년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훌쩍 커서 어엿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잡힌 걸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어요. 태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호 형은 그렇게 쉽게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은 방치당했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무슨 온몸에 피를 씻게 하는 말이냐.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는 게 있으면 다 말해다오.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어머님, 형수님이 그랬어요. 지호 형 휴대폰은 형이 저한테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님께 꼭 연락드리라고요. 이제라도 그 진실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 가슴으로 느꼈어요. 며느리의 말만 믿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고 죄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우리 아들 더는 하늘에서 억울해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태호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군대를 제대한 후 곧장 산에 들어가다시피 공부만 하면서 몇 년을 버텼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결국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법대에 들어갔지만 그만큼 몇 배로 노력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름 있는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꽤 안정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우리 지호가 태호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외롭게 떠났는데 그 전에 태호를 찾아갔었다니. 지호가 태호에게 했던 말은 단 하나였대요. 형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재산은 다 잃었다고 했는데 뭘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거야? 형도 몰랐대요.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 앞으로 되어있던 재산이 전부 형수에게 넘어간 걸 알았대요. 처음에 형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가댁에 자금을 유치받았었대요. 그러면서 지분도 일부 나눴었는데 형수가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명의는 물론 새로 산 아파트와 차량까지도 전부 형수 명의로 돌려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걸 우리 지호가 그냥 냅뒀다고?
며느리는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자 명의도 차량도 부동산도 모두 친정 쪽 명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들을 설득했고 우리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순순히 다 넘겨주었대요. 가족인데 뭐 어때? 서로 믿고 함께하는 거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박하게 믿었는지, 얼마나 멍청할 만큼 순수했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전 재산을 앗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재산이 다 넘어간 후였어요. 그때부터 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간이 아프다고 했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돌변했대요. 병간호는커녕 매일 아이를 챙긴다는 핑계로 집을 나돌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애를 키우다 보면 바쁠 수도 있지 하며 그냥 일을 더 열심히 했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휴대폰을 숨기고 통화를 몰래 하고 말도 돌려서 하다 보니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던 거죠. 아들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며느리는 늘 돈이 없다고 했대요. 용돈 한 번 주는 일도 없이 항상 사정이 어렵다며 병원비가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기울고 있다며 사채를 써야 한다고도 했대요.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대요. 사업이 어렵고 아내가 고생하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뜻대로 했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저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용돈도 2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은 저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집안 가게가 더 힘든 줄 알고 며느리에게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업은 전혀 망한 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선 며느리가 사돈 쪽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고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거짓으로 말하며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고 병든 사람 취급을 하며 점점 더 고립시켰던 거죠. 형이 본인의 휴대폰 요금을 어머님 통장에서 나가게 설정해둔 건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이 언젠가 전화를 할지도 모른다고 저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어요. 난 그저 해지할 줄 몰라서 냅뒀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형은 어머님이 끝까지 모른 채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죠. 아들은 자신이 건강이 악화될 걸 예감하고는 태호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의 휴대폰에 맡겼대요. 우리 엄마가 언젠간 분명히 전화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일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한테 진실을 꼭 알려줘. 그게 우리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해요. 태우는 그 부탁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결국 제가 전화를 하게 되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거고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태우는 아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진실이 나왔어요. 아들에게 가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저까지 걸려있는 재산을 넘기라는 서약서를 들이밀었고 사인을 강요했대요.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 사돈 쪽 지인들이었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쓸모없어. 차라리 빨리 병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폭언을 퍼부었던 것부터 사돈 어른은 무능력하다고 우리 아들의 뺨까지 때렸다고요. 그 모든 소리가, 그 모든 말들이 아들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대요. 아들이 몰래 설치해둔 어플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저도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을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이제는 소송을 해야 한다며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했지만
당연히 서명했어요. 제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소름 끼쳤던 건 제 보증금을 가져간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사업이 어렵다니 사채까지 쓴다고 하니 아들의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보증금쯤이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조작이었대요. 저를 몰락시키고 싶어서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지분이라도 요구할까봐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는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픈 걸 알면서도 돈이 없다며 병원에도 못 가게 했대요. 약값조차 안 줬다고 해요. 아들의 휴대폰 안에 그 모든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태호가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내용들이죠. 그러니 소송을 위해서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며느린 보험금까지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잃고 잠수를 타버리면 자기가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겠다고 접수를 해둔 상태였대요. 보험사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 태호는 이 모든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의심 보험금 청구권으로 접수한다고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 명의로 차량과 집까지 구입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태호와 함께 바로 법원으로 갔어요. 고의 방임치사, 보험 사기, 상속 사기, 걸 수 있는 죄목은 모두 걸었어요. 소송장을 받은 며느린 기겁을 하며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죠.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 저에게 이런 소송장을 보내요? 어머님이 뭐 해준 게 있다고 권리를 운운하시느냐고요? 뻔뻔하게도 가면을 쓴 그녀는 저를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하지만 상황은 곧 뒤바뀌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아들의 휴대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들과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자 며느린 갑자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도대체 어디 갔나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준비를 해놨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던 모양이에요. 현 법정에 나온 증거들은 전부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얻은 정보입니다. 증거로 채택해주세요. 채택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끝까지 휴대폰을 어디다 숨겨놨나 했더니만 이런 짓을 해? 쥐새끼 같은 놈이 이런 짓을 하다니? 아! 법정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제 며느리였던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혼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발악을 하는데 미친년이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이 나쁜 짓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아마 마지막으로 공개가 된 우리 아들의 음성이 심금을 울려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요, 정말 힘들게 숨을 거두기 직전 녹음까지 남겨뒀어요. 우리 엄마, 나를 낳고 단 하루도 편히 쉰 적 없는 우리 엄마. 내가 죽기 전에, 아니, 내가 죽어도 내 재산 전부 우리 엄마에게 갔으면 좋겠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걸 살아있을 때 말 못했는지, 왜 그토록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났는지 모든 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재판은 오래 걸렸어요. 무려 3년이나 공방이 이어졌죠. 결국 법원은 보험금 전액 회수 조치, 대출금은 며느리가 전액 변제,
그리고 상속재산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며느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일이 해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슬퍼요. 우리 아들 지금 하늘에선 행복할까요? 마지막 남긴 얼굴, 누렇게 뜬 얼굴로 울면서 남긴 영상은 법정에서 단 한 번 보고 저는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아픈 거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넘쳐서 이제 그만 받으라는 건가 봐요.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요. 그래도 이젠 나쁜 사람들 벌 받았으니 저는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우리 아들 곁으로 가게 되겠죠. 그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렸지만 그 빈자리가 걱정이 된 건지 태호가 저를 찾아와 말벗도 되어주고 밥 친구도 되어준답니다. 아들이 남긴 아들 대타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태호에게 엄마의 마음을 담아 대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찌 풀릴지 모르겠지만 단단하게 더 성장한 나무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